그래서 오늘은 표준 모형을 이게 SM 이제 스탠다드 모델인데 표준 모형이 한계하고 뭐 초대칭, 더 차원 이게 엑스트라 디멘션을 뭐 부가 차원, 여분 차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제가 밀고 있는 표현은 더 차원입니다. 그리고 뭐 끈이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엑스트라 디멘션으로 검색해 보면 이런 화장품이 떠요. 저는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맥은 컴퓨터 맥밖에 없고 제가 아는 엑스트라 디멘션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조합돼서 이런 이상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들이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훌륭한 물리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오늘 뭐 강의를 보면은 뭐 약간 좀 짐작은 가실 거예요. 오스카 클라인 오늘 이제 수업에 나올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고 오늘이 10월 10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1년 전에 10월 10일 날 제가 우리 여기 대학원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때 강연 내용이 이제 작년 2013년 노벨 물리학상에 대한 그 수상 내역에 대한 강연이었고 그게 힉스 입자였죠. 근데 사실 그때는 1시간 안에 뭐 대중 강연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LHC라는 기계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할 수가 없었고 그냥 그 힉스 메커니즘이 뭐냐, 힉스가 대체 어떤 일을 했냐, 프랑스 앙글레하고 그 얘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은 얘기를 사실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뭐 여러분이 공대생이지만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수식 같은 거 지금 수업 시간에 수식이 나와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죠?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내용으로 대중 강연을 하려면은 정말로 제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려면은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비유적인 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익숙해 하는 거나 이런 걸 많이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힉스 메커니즘도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 있고 그게 깨진 거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쓰는 게 이런 이제 연예인 사진을 들고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10월 10일이 수지 생일이에요. 오늘이 수지 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거 준비할 때 수지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면서 대칭성 깨짐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그날이 수지 생일이었더라고. 야,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봐. 그래서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 강의를 듣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실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작년에 대중 강연 했던 내용을 정말로 좀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게이지 대칭성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고 그게 힉스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해서 질량이 만들어지는지 사실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던 거고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표준 모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대표적인 시도들을 몇 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추천 도서가 몇 개 있는데 뭐 와인버그 최종 이론의 꿈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슈퍼컨덕팅 슈퍼컬라이더와 관련된 그 얘기를 한 건데 여기도 이제 표준 모형 얘기나 그 이후의 이야기 뭐 끈이론 얘기도 나오고 뭐 어쨌든 명저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 브라이언 그린의 엘리먼트 유니버스도 유명한 책이죠. 이거는 이제 주로 끈이론에 대한 책인데 전반부의 한 절반 정도는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 얘기가 있어요. 근데 상대성 이론 부분도 굉장히 잘 썼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썼고 근데 양자역학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 아니지만 양자역학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쨌든 뭐 그렇고 양자역학은 좀 제 취향은 아닌데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후반부 절반에 이제 끈이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고 끈이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피터 보이트가 쓴 촉근 이론의 진실은 끈이론을 까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게 원제가 뭐냐면 not even wrong이에요. not even wrong. 이건 틀린 것조차 아니다. 끈이론은 틀린 것조차 아닌 거다라고 이제 그 비판을 하는 책인데 뭐 한번 보시면 가볍게 보시면 되고 펜노즈 실체 이르는 길은 이거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실체 이르는 길? 책을 한번 넘겨봤다. 읽어본 건 아니고 표지와 내용은 그냥 뭐 있는지 한번 넘겨봤다. 두세 명. 넘겨보면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이건 펜노즈가 작심하고 산수로 달리자 그렇게 이제 쓴 책이고 그 번역 한국어판이 이게 700페이지짜리가 두 권이에요. 한 1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는 이거 무슨 강연한다고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 거의 대부분의 수학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책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나온 양자중력과 관련된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책인데 끈이론에 대한 거나 그 중력 이론을 양자화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사실은. 그래서 산수를 그냥 대충 건너뛰고 그 핵심 스토리만 좀 따라가면 나름 볼만한 책이에요. 이 책도. 그 리스몰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 책이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력을 양자화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노력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고리 중력 이론이라고 그 룹 퀀텀 그래비티라는 그 분야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분야. 그쪽으로 연구한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대표 주자격이고 그래도 그게 어쨌든 그 끈이론과 더불어서 양자 중력 이론의 어떤 뭐 괜찮은 후보라고 이제 그 알려진 게 거의 없으니까 그 끈이론하고 그 고리 중력 이론 정도가 이제 두 개가 유명한데 이 사람은 고리 중력 이론의 입장에서 끈이론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비판하는 그 격조가 이 피터 보이트는 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천박하고 사실 리스몰린은 굉장히 리스몰린이나 펜노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바탕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랜들의 숨겨진 우주가 이렇게 오늘 얘기할 그 엑스트라 디멘션을 하면은 거기서 리사 랜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랜들이 쓴 대중서 첫 번째 대중서고 그래서 이 책의 절반 정도는 표준 모형 힉스 입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그 엑스트라 디멘션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일들 그런 뭐 얘기들이 쭉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랜들이 그렇게 문장이 수려하거나 그러니까 논리의 어떤 그 명쾌함이나 아름다움 이런 게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특히 이제 문장이 그렇게 아주 수려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나름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뷰가 언뜻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랜들은 학계에서 뭐 가장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가장 핫한 신데렐라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저작을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트 비욘드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그냥 엑스트라 디멘션 더 차원 이론의 역사를 그냥 쭉 이렇게 지난 한 세기 정도 쭉 개괄을 한 책이에요. 근데 뭐 그냥 더 차원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끈이론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표준 모형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발전의 역사를 더 차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기술한 건데
읽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쓴 사람도 물리학자고 번역한 사람도 물리학자인데 뭐 군데군데 약간 좀 어이없는 오역이나 이런 게 조금씩 있긴 하지만 뭐 대체로 그냥 볼만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이거는 베커하고 베커가 두 명이에요. 베커 두 명하고 슈바르츠가 쓴 스트링 티어리 앤 M 티어리인데 요거는 그 끈이론 교과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보통 이제 유명한 끈이론 텍스트북이 뭐 두세 권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거 말고 이거는 이제 한 권짜리인데 요약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그 내가 끈이론으로 덕질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끈이론의 수학을 한번 맛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의 한계부터 우선 살펴보면 모형하고 이론이 있는데 model하고 theory라 그러죠. 모형은 뭐냐면은 모형은 임의적이에요. 모형은 그냥 통박이야, 통박. 그래서 이거는 뭐 바텀업입니다. 그냥 보니까 세상에 뭐 이런저런 게 있거든. 표준 모형이 스탠다드 모델이죠, 모델.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보니까 전자라는 게 있고, 어쩌다 보니 중성미자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왜 있는지 이런 거는 모르고, 뭐 그런 거 don't care 하는 거고,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얼기설기 엮어서 통박으로 뭔가 쓸만하게 만든 게 그게 마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치고, 기본적인 마인드가. 왜 있는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있다 치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원자 모형의 보어 모형이라는 게 있고, 그것도 그러니까 러더포드가 핵을 발견하고 러더포드의 뭐 태양계 원자 뭐 이런 걸 만들었다 그랬죠. 전자가 핵주위를 돈다 이랬는데, 전자가 그렇게 전기를 가진 애가 원운동을 하면은 빛을 내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되니까 원자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보어가 자기 모형을 만들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유는 모르지만 전자가 어쨌든 안정적인 궤도를 돈다 치고 그렇게 시작한 거야. 돈다 치고. 그리고 이 궤도가 그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보니까 이게 불연속적이더라 말이죠.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가 안정적인 궤도가 있다 치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궤도가 불연속으로 존재한다 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통박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데이터를 잘 설명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는 거야. 마들은 그런 의미에서 임의적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론은 필연적인 거죠. 필연적이고 이거는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원리 한두 개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는 거지. 좋은 이론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자 이론이나 끈이론 같은 거. 그러니까 보어가 그렇게 통박으로 원자에 대한 보어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설명한 건 양자 이론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드브로이가 물질파를 얘기하고 그래서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하이젠베르크 행렬 역학도 나왔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온 뒤에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포텐셜에다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포텐셜에다가 저기 쿨롱 포텐셜 넣어서 풀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해보면은 이게 그 궤도가 양자화돼 있고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어가 이렇게 가정했던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안정적인 궤도가 있다 치자, 그게 띄엄띄엄 이렇게 양자화돼 있다 치자,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세상은 이렇게 뭐 파동함수로 기술이 되고 뭐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그 몇 가지 가정, 자연에 대한 기본 가정과 그 가정 위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론에 놓고 돌리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튀어나오는 게 그게 이론인 거예요. 끈이론은
세상의 근본은 1차원적인 끈이다. 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설명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전자 같은 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쿼크 같은 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모형이 되게 성공적인데 어쨌든 모형인 거야. 임의적이기 때문에. 임의성이 많아서 뭔가 first principle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통박으로 짜맞춘 거야. 통박으로 짜맞췄는데 이게 신기하게 너무나 잘 맞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물리학이 좀 더 발전하면은 뭔가 근본적인 어떤 레벨에서 표준 모형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아마 획기적인 발전이 될 거예요, 아마.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표준 모형이 이제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냐면, 일단 그 중력이 없어요. 이게 뭐 표준 모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쿼크하고 경입자가 있고, 이거 이제 페르미온이고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리고 얘네가 질량을 가지고 해서 힉스까지 넣어서 이게 다 발견했는데 중력이 없잖아, 일단. 우리는 중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양자 중력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표준 모형은 중력을 커버 못해요. 그 다음에 이 그 입자들의 앞에서 봤던 그 입자들의 질량의 기원, 그러니까 뭐 힉스 메커니즘 질량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좀 박하게 얘기하면 테크니컬하게 하지 않은 거고, 정말로 그 오리진이 뭐냐. 그 다음에 덜하기보다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확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입자가 여러 개 있는데 걔네들의 이 매스 스펙트럼이 너무 천방지축이에요. 이게 그 UD이고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죠. 로그 스케일. 로그 스케일로 질량을 쭉 써보면 이래. 이게 지금 이 12개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얘네가 질량의 베리에이션이 너무 크단 말이죠. 얘는 정자가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 1 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안 되는데, 이게 탑쿼크는 제일 무거운 탑쿼크는 175 기가 일렉트론 볼트 뭐 이러니까. 그럼 하나의 모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는데 뭐 왜 이렇게 많은 입자가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 해결을 못한 문제지만은,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질량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게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별로 답이 없어요, 사실. 이거를 또 뭔가 first principle로 이해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좋겠죠. 아직은 그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흑 물질이 있는데, 얘네는 그 빛을 내지 않아요.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빛을 안 내요. 그래서 어둡게 보여. 어둡게 보이는데 하여튼 중력작용은 해. 그 중력작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매터인 거는 맞는데 빛을 안 내니까 정체를 알 수가 없어서 암흑 물질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놈이 전체 우주 에너지 물때의 27% 정도,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놈이 정체를 몰라. 표준 모형 그 후보가 없어요. 한때는 중성미자가 아주 강력한 후보였는데 택도 없어. 질량이 너무 작아서. 또 이거는 지금 암흑물질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관측적인 증거를 뭐 수십 가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표준 모형 리스트에는 그 후보가 없거든.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하는 마감일 그날 아마 암흑물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표준 모형에는 임의 변수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이 결합상수가, 그러니까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전자기력, 양력, 간격, 그러니까 중력 빼고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각각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힘의 세기를 결정하는 결합상수들이 있어요. 결합상수들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정해줘야 돼. 이게 세 개가 있어. 그죠?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페르미온의 질량, 쿼크 6개, 그 다음에 경입자가 이제 전자하고 뮤온하고 타우온 그렇게 있고, 중성미자를 일단 질량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쿼크의 질량이 6개가 있고, 전자, 뮤온, 타우온 그렇게 세 개의 그 경입자 질량도 임의로 정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지금 9개의 프리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페르미온 말고 보존, 힘을 매개하는 보존들의 질량이 이제 전자기를 매개하는 광자는 그냥 익젝트하게 제로인데,
그거 말고 약한 게이지 버전, 그러니까 W 입자하고 Z 입자가 있죠. 그 다음에 힉스 버전, 이것도 질량이 정해지지 않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W하고 Z는 근데 서로 독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 W나 Z하고 힉스 보존하고 그 질량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임의로 정해져야 되니까 여기 이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쿼크 얘기할 때 그 CKM 앵글을 얘기했죠. 3세대가 돼서 3x3를 이렇게 임의로 돌리는 유니타리 변화를 생각하면 그게 이제 남는 게 피지컬하게 남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개라 그랬어요. 이거 다음에 18개. 18개인데 만약에 중성미자 질량까지 넣으면은 중성미자 질량 3개 더 들어가고 중성미자 섞임에 또 각도가 4개가 더 들어가죠. 7개가 더 들어가. 그럼 25개. 25개에다가 여기 또 이제 뭐 얘기는 안 했던 저기 그 CP 세타인 걸 뭐야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이제 그거 하나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대략 20개 내외에 그 변수들을 정해줘야 되는 거야. 이 이론 내서 이렇게 디라이브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실험 관측적으로 이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힉스 입자를 찾기 어려웠던 게 얘는 사실은 힉스 보존은 이건 질량을 만들려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임의로 집어넣은 거예요. put by hand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때문에 하여튼 정해져야 될 파라미터가 지금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조물주가 표준 모형이 정말로 이제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어떤 이론적인 틀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조물주가 우리 우주를 만들 때 임의로 정해져야 되는 변수를 20개 정도 가지고서 이 우주를 만들었겠냐?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 물리학자들은 단순해서 임의로 정해져야 될 게 한 서너 개 넘어가도 많다 그래요. 한두 개로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 뭐 20개씩이나 지정을 해줘야 되고, 이건 좋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모델의 한계라는 거야, 모델의 한계.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는 게 자체가 임의성이 많으니까.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모델하고 이론하고 이제 섞어 쓰기도 해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따로 떼서 얘기하지만은 표준 모형을 그냥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넓은 의미로. 하여튼 표준 모형은 어쨌든 좋은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약점이. 그러니까 20개가 맞냐 적으냐 이건 또 사실 주관적이고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다른 경우에 비춰봤을 때 꽤 많은 걸 정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좀 불만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밖에도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왜 페르미온이 이게 그 제너레이션이 3개씩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세 겹으로 반복이 되는지 이것도 몰라요. 왜 힘은 4가지로 존재하는, 우리 우주에 있는 힘이 왜 4개 밖에 없느냐, 내지는 뭐 4개만 있느냐, 이것도 뭐 모르는 거고, 왜 쿼크나 경입자라는 게 이런 놈들이 있어야 돼요. 전자라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뭐 잘 몰라요. 그 밖에 뭐 모르는 거 투성이야,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표준 모형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게이지 위계 문제라는 게 있어요. 게이지 하이어라키 프로블럼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가 그래도 현대물리 강의를 듣고 표준 모형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꼭 필요한 아이템, 게이지 하이어라키 프로블럼. 어지간한 오타쿠를 굴복시킬 수 있는. 뭔가 이 자연에 큰 차이가 있으면 이거는 물리학자들이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상당히 불편해. 그게 게이지 하이어라키 프로블럼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옛날에 2007년쯤에 모 드라마 쫑파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잘 나가던 시기에. 그때는 지금보다 살도 덜 쪘고, 지금 사진이 좀 어둡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품절녀가 됐죠. 그때는 시집 가기 전이었어요. 그럼 이 사진을 보면은 당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죠. 사람 얼굴의 크기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대략 비교를 해보면 대략 사이즈가 한 3대1 정도 됩니다. 그죠? 이 사진 보고 한결같이 제일 처음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 경우도 그 상체 사이즈를 대충 비교를 해보면 이거도 대략 한 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큰 차이가 생기느냐. 3배 정도만 차이가 돼도 어색하죠. 이거는 같은 부류의 인간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 그래서 뭔가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 보기가 안 좋아.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unnatural하다 그래요. unnatural 하죠. 이렇게 둘이 어울려 다닌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unnatural해. 근데 이게 한 3배 정도만 돼도 unnatural한데, 근데 이 표준 모형에 보면 이제 그거보다 심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힉스 입자의 질량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실험적으로 얘가 126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제 양성자 질량이 1GeV니까 양성자 126배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놈이 이 힉스가 이게 이제 스핀 제로인 입자를 이렇게 보통 점선으로 파인만 다이어그램 점선으로 나타내는데 이놈이 그냥 가만히 저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양자역학적인 보정을 받아요. 그게 저번에 양자 전기 동력학 할 때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를 할 때 왜 전자가 가다가 광자를 방출하고 그걸 다시 받는 룹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무한대를 내는데 그거를 이제 그 무한대 문제를 해결을 해서 QED가 믿을 만한 양자 이론이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했는데 그 공로로 뭐 파인만, 슈잉거, 도모나가 노벨상을 받았고 이제 그런 어떤 룹 효과들이 힉스에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힉스 입자가 가다가 탑쿼크, 엔티 탑쿼크를 내고 걔네가 이렇게 룹을 이루면서 다시 힉스를 만드네. 요 프로세스를 계산하면 이게 힉스 질량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영향을 줘. 마이너스로. 힉스 질량 제곱에 마이너스로 영향을 주는데 이게 지금 이 안에 이게 룹이니까 저 룹 안에는 임의의 에너지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에너지 보존이 다 돼요. 임의로 큰 에너지가 들어가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탑쿼크가 가지는 에너지 스케일을 이렇게 람다 UV라고 하면 이 UV는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라 이거지. 하이 에너지 스케일을 이 룹 안에서 도는 하이 에너지 스케일을 그냥 람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람다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람다를 넣고 컷오프 람다를 넣고 계산해 보면 이 질량이 이렇게 컷오프의 제곱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 컷오프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 거 이게 지금 제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쿼드라틱 다이버전스라 그래. 2차로 발산한다 이거야. 질량의 제곱이. 전자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하는 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컷오프에 2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그로 들어가요. 로그로 들어가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잘 길들일 수 있는 정도야. 근데 이거는 2차로 그냥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이제 컷오프를 잘라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하여튼 이게 굉장히 지금 힉스 입자의 질량에 큰 영향을 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힉스 입자의 질량을 이 룹 과정에 탑쿼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W나 뭐 다른 입자들이 이렇게 또 기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플러스를 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 제일 큰 기여를 하는 게 탑쿼크에 의한 기여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힉스 질량을 126으로 쟀잖아. 쟀으니까 이걸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 원래 이론에 들어간 힉스 입자의 질량에 지금 이게 플러스로 뭔가 큰 양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론에 플러스로 큰 양이 있어서 이놈이 나머지 이 보정항들을 다 캔슬을 해가지고 126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양을 아까 봤지만 람다 제곱으로 2차항으로 발산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더하고 빼가지고 126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 힉스 질량에 대한 양자 보정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거는 힉스 질량이 미세 조정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파인 튜닝 프로블럼이라 그래. 그러니까 양자 보정이 탑커기의 양자 보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이 미세 조정된 정조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이 컷오프 에너지를 플랑크 에너지 정도. 이 플랑크 에너지는 중력이 중요해지는 에너지 스케일이라고 그랬죠. 그 뉴턴의 중력 상수와 결부된 그 입자의 에너지 스케일이 그게 플랑크 에너지인데 그 우리가 지금 그 플랑크 에너지 그 너머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략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상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 스케일이 플랑크 에너지예요. 그럼 대략 그 지금 이 이론, 표준 모형의 이 이론들이 잘 작동하는 컷오프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플랑크 에너지 정도로 10의 19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 그까지로 컷오프를 잡는다 치면은 그럼 힉스 질량이 지금 126이니까 그 파인 튜닝 하는 정도가 10의 32승에서 34승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 크기가 3배만 돼도 화들짝 놀라는 판에 이게 지금 10에 30 몇 승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 때 저 정도의 묘기를 부려가지고 32자리의 숫자를 맞춰서 이거를 캔슬을 시켜가지고 126이라는 숫자를 맞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뭔가 언내추럴하죠. 우리 자연이 그렇게 세팅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언내추럴하잖아. 그래서 이게 표준 모형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장 이 문제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플랑크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연의 상수로 만들 수 있는 그 에너지 스케일 플랑크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지.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플랑크 에너지는 중력하고 관계가 된 중력 상수하고 결부된 에너지 스케일이니까 중력이 왜 그렇게 작으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게이지 하이라키 프로블럼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중력이 왜 그렇게 약하냐의 문제로 치환이 돼요. 이 그림은 이제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네 가지 힘의 그 상대적인 세기가 이렇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력하고 중력이, 그러니까 강력을 일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결합 상수를 중심으로 본 거고,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이것과 이 힘과 관련된 어떤 그 질량 스케일, 매개한 입자 질량 스케일을 보면은, 그러니까 양력을 매개한 W 입자 질량이 대략 그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내외잖아요. 뭐 80 이러니까. 그 힉스 입자 질량도 뭐 120 얼마니까 대략 이 정도예요. 근데 중력과 관련된 중요한 에너지 스케일은 이거거든, 플랑크 에너지 스케일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턴 상수에 루트 스퀘어 루트 1 오브 스퀘어 루트 들어가요. 뭐 플랑크 상수하고 광속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중력이 약하다는 거는, 뉴턴 상수가 작은 거는 작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힉스 입자의 컷오프로 들어가면은 이제 10의 30승 이상의 파인 튜닝 문제를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 지금 왜 이렇게 크냐, 이 차이가. 요게 게이지 하이라키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통찰이죠.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나 같은 사람은 얼굴이 클 수도 있고 연예인 얼굴이 작을 수도 있는 것처럼, 뭐 자연의 뭐 양력은 저렇게 힘이 이 정도 되고 중력은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이거 문제다 이거는 라고 프로블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라고 이제
표준 모형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1급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화두를 던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론들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뭐 슈퍼시메트리나 엑스트라 디멘션이 이런 게 사실 또 발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론의 조건은 이제 어떠냐면,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거야. 이론이 복잡한 정도하고 이론이 그 가지고 있는 변수가 미세 조정된 정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이론들의 양상을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보면은, 그래서 표준 모형은 어디냐면 여기 표준 모형 스탠다드 모델은 미세 조정이 많이 됐죠. 아까 봤지만 힉스 입자의 질량이 10의 30승 내외로 이렇게 미세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론이 복잡한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 파라미터가 한 20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 20개면은 그나마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덜 복잡해. 대신에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어쨌든 표준 모형이 이렇고, 슈퍼 시메트리는 이쪽에 있어요. 슈퍼 시메트리는 이 시메트리 때문에 그 힉스 입자의 질량이 미세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는 이론이 되게 복잡해. 일단 입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나. 2배 이상 늘어나고, 여기에서 정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미니멀한 버전에서, 초대칭 이론의 가장 미니멀한 버전에서 정해줘야 되는 프리 파라미터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124개. 124개면은 뭐든지 다 맞출 수 있잖아, 사실.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가정을 하고 또 다른 버전을 해가지고 뭐 변수를 확 줄이게 다지면 한 120 몇 개 돼요. 그러면 이 20개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좋은 이론은, 이게 좋은 이론이란 말이야. 복잡하지도 않고 미세 조정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 그나마 이쪽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게 끈 이론이 이제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뭔가 자연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파이널 시어리를 찾았다라고 하면 그놈은 이제 여기 있어야 되겠지. 여기 어디? 미세 조정을 많이 해야 되거나 뭔가 복잡하게 정해져야 될 게 많으면 그게 자연의 궁극적인 이론은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표준 모형은 궁극적인 이론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리고 힉스 입자 자체가 아까 봤듯이 그렇게 양자 보정 때문에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리고 그거는 표준 모형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제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힉스 입자라는 존재 자체가 표준 모형의 완성인과 동시에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피직스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지. 아주 역설적으로. 힉스 입자 발견해서 표준 모형이 완성이 됐는데, 근데 그놈의 양자역학적인 성질을 보면 그놈의 질량이 126으로 그렇게 세팅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10의 30승 이상의 파인 튜닝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문제는 표준 모형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뭔가 그걸 벗어나는 뭔가 새로운 그 너머의 비욘더 스탠다드 모델, 뭔가 그런 게 있을 거다라는 강력한 어떤 시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힉스 입자는 이제 그런 이중적인 어떤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한 가지 그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가 초대칭인데, 또 우리가 그 보존하고 페르미온이 있다 그래서 자연에는, 보존은 뭐냐면 이 그 파동 함수가 웨이브 펑션이 그 두 개를 교환했을 때 대칭적인 거, 플러스인 걸 보존, 이게 이제 정의인데, 결국은 스핀 값이 정수인 놈들이 다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광자, 뭐 힉스 입자 스핀이 제로라서 힉스 보존이라 부르고, 광자, WZ, 글루온 이런 게 다 저기 보존에 속해요. 그래서 이건 뭐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고 한 스테이트에 여러 개의 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즈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어서 초유체 현상이 벌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페르미온이 있는데 얘는 엔타이시메트릭해. 그리고 이건 스핀 값이 반정수인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나가는 거고, 뭐 전자, 양성자, 뭐. 그 얘네는 그 물질을 직접 구성하는 그런 놈들이고,
요게 이제 그 순서를 바꾸면 이게 그러니까 엔타이시메트리 위상이 정반되기 때문에 한 스테이트에 그 둘 이상의 입자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고 그 다른 상태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화학적 현상은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전자가 무한정 같은 궤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존하고 페르미온이 있어. 자연에는 우리 인간 세상에 남자하고 여자가 있듯이 소립자 세계는 보존하고 페르미온이 있어요. 근데 초대칭은 뭐냐면 이 둘 사이의 대칭 관계야. 보존하고 페르미온 사이에. 보존 페르미온을 서로 바꿔치기 하는. 그 바꿔쳐도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이제 슈퍼시메트리예요. 그래서 모든 보존에는 페르미온 짝이 있고 모든 페르미온에는 보존 짝이 있다. 슈퍼시메트리에 따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슈퍼 파트너라고 불러요. 슈퍼 파트너. 초짝. 뭐 한국말로 그 정도 번역하셨겠죠? 그래서 슈퍼시메트리를 줄여서 수지라 그럽니다. 오늘은 수지의 생일이죠.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수지가 입자물리 전공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입자물리 전공해서 수지를 전공했다. 그러니까 리사 란달이 이제 슈퍼시메트리 쪽으로 전문가였거든요, 원래. 그러면 상당히 참 볼만했을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초대칭성이 정확하다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존하고 페르미온, 보존에 대해 페르미온 짝이 있고 페르미온에 대해서 보존 짝이 있는데 그 짝들을 서로 뒤바꿔도 자연에 어떤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 원래 입자하고 그 초짝의 모든 물리적 성질이 같아요. 단지 스핀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스핀만 2분의 1밖에 차이가 안, 2분의 1씩 차이가 나지. 보존하고 페르미온의 차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입자하고 그 슈퍼 파트너의 질량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자가 있으면 거기서 슈퍼 파트너, 초전자라고 부를 수 있는, 보통 셀렉트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놈은 전자하고 질량이 똑같고 스핀만 0이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런 놈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놈이 본 적이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게이지 대칭성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지. 게이지 대칭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은 그것과 관련된 게이지 입자나 뭐 페르미온 이런 애들이 질량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런 대칭성이 없었다라고 완전히 폐기를 할 수도 있지만 대칭성이 있었는데 이게 somehow 깨져가지고 질량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초대칭도 마찬가지야. 이런 입자들 아직 발견을 못했으니까 자연에는 초대칭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초대칭이 있는데 깨졌다고 보는 거지. 초대칭이 깨지면은 그 여파로 이 슈퍼 파트너가 질량을 굉장히 무겁게 가질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관측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입자들은 그 원래 입자보다도 훨씬 무거운 질량을 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꽤 무거울 텐데 적당히 무거우면 우리가 가속기를 돌려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LHC에서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슈퍼파티클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초대칭 이론이 무한정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가장 미니멀한 세팅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표준 모양에 가장 가깝게 맞는 거를 미니멀 슈퍼시메트릭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그래. 줄여서 MSSM. 그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약자를 아는 거예요. 약자. 슈퍼시메트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수지라고 얘기를 해야 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MSSM이라고 들고 나면 이거를 들어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입자물리 쪽으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는 MSSM이 뭔지 몰라.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가장 미니멀한 표준 모형을 가장 미니멀하게 슈퍼시메트라이즈한 그런 이론인데 여기 이제 입자 종류가 이제 어떻게 했냐. 보통 우리가 아는 표준 모형의 입자들이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있잖아. 쿼크가 있고 렙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힘을 매개하는 보존들이 이렇게 있어. 글루온 뭐
포톤, W하고 Z 양력을 매겨고 힉스가 있어. 요게 우리가 표준 모형의 입자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파란 게 페르미온이고 빨간 게 보존이야. 근데 이게 이제 그 MSSM에서는 이것의 짝들이 있기 때문에 쿼크의 슈퍼 파트너가 있어요. 그거를 S 쿼크이라 그래. 스케일라 쿼크이라 그래. 스케일라 쿼크. 쿼크는 스핀이 2분의 1이잖아요. 그것의 파트너는 스핀이 2분의 1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놈의 스핀이 제로야. 스핀이 제로인 걸 스케일라라 그러죠. 그래서 스케일라 쿼크인데 그걸 줄여서 S 쿼크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쿼크이라서 이제 업 쿼크의 슈퍼 파트너는 스업이라 그러고 탑 쿼크의 슈퍼 파트너는 스탑이라 그래. 스케일라 탑 스탑. 그 다음에 렙톤의 그 스케일라 파트를 슬랩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전자는 일렉트론의 초자가 뭐냐 셀렉트론이에요. 셀렉트론. 스케일라 일렉트론. 셀렉트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놈들은 지금 보존이에요. 보존. 스핀이 제로인 입자들. 그래서 이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입자하고 스핀이 2분의 1 차이가 나는 파트너들이 이렇게 더 있다는 거죠. 자연에. 그 다음에 이 게이지 입자들, 힘을 매개하는 게이지 입자들의 슈퍼 파트너가 있는데, 그럼 얘네는 스핀이지 2분의 1인 놈들이에요. 글루이노. 얘네는 관습적으로 이노라고 붙여. 이노. 끝에다가. 글루이노, 포티노, 위노, 지노, 힉시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그럼 얘네는 페르미온이고, 근데 이게 이제 피지컬한 스테이트를 만들 때 이제 이놈들이 모여서 게이지노라 부르고, 이 게이지 입자들의 슈퍼 파트너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게이지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네들 뭐 포티노, 힉시노 얘네들이 적당히 그 물리적한테는 얘네들이 적당히 리셔플 해가지고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잘 만들면은 이제 차지노하고 뉴트랄리노라는 스테이트를 만들어요. 차지노는 짐작이 되죠. 전기가 플러스인 놈. 잘 조합을 해서 이걸 잘 조합을 하면은 전기가 플러스인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차지노라 그러고, 전기가 없는 놈들을 뉴트랄리노라 그래. 뉴트랄리노 이 이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뉴트랄리노. 왜냐하면 저놈이 암흑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후보예요. 뉴트랄리노가. 그래서 이렇게 대칭관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봤다, 그럼 진짜 대박이지. 우리 자연에 숨겨진 절반을 찾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절반을. 그래서 이놈은 그 게이지 하이라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지금 표준 모형에서 탑쿼크이 룹을 돌면서 이렇게 2차 발산한다 그랬잖아요. 초대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탑쿼크에 파트너가 있잖아. 슈퍼 파트너가 스칼라 입자의 슈퍼 파트너가 있어. 걔네가 이렇게 똑같이 룹 컨트리뷰션 들어가요. 이것의 질량에 기하는 정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이 뭐 로그로 발산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 어차피 그 로그라서 큰 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랑 그 리딩 오드를 보면은 똑같죠, 모양이. 모양 기가 막히게 똑같고, 커플링이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이게 이제 하나가 페르미온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탑쿼크는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가 있잖아. 쿼크에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데 그 레프트 라이트의 각각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왼손잡이 쿼크에 스칼라 입자가 있고 오른손잡이 쿼크에 스칼라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들어가. 그래서 두 배를 해서 더하면 정확하게 캔슬이 돼. 그래서 캔슬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슈퍼 시메트리가 있으면 이 값이 커플링 값이 정확하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하나씩 기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게 정확하게 캔슬이 돼요. 그러면은 힉스 질량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원 룹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룹이 여러 개 있어도 다 없어져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대칭성 때문에, 보존하고 페르미온 대칭관계 때문에 깨끗하게 없어져.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슈퍼시메트리 수지의 환장을 수지에. 그래서 이게 수지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요런 게 있는데, 이 결합상수들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힘에 대해서. 근데 이 결합상수들이 에너지에 따라서 그 세기가 달라져요. 그 강력에 대해서, 제가 강력을 설명할 때 강력의 세기가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높은 에너지로 가면 강력의 세기가 거의 0이 돼서 쿼크들이 거의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asymptotic freedom이라고 그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그 결합 상수들도 에너지에 따라서 그 세기가 달라져요. 그건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적인 효과 때문에 진공 상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 아니라 어떤 차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입자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그 효과를 전부 다 더하는 거야. 그 효과를 전부 다 더하면은 우리가 어떤 소스를 어떤 에너지로 풀오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기가 달라져요. 그 양상을 다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높은 에너지까지 익스트래폴레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커플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딱 보면은 이게 표준 모양에서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높은 에너지에서 10의 한 16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로그 스케일인데 10의 16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 근처에서 비슷하게 만나는데 어긋나 있어. 비슷하게 만나는데. 근데 이거를 MSSM에서 그려보면은 MSSM에서는 이게 10의 16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에서 거의 한 점에 만나요. 이게 왜 좋으냐면 자, 자연에 왜 세 가지 힘이 있느냐? 왜 결합상수가 세 가지가 있느냐? 양력, 강력, 전자기력. 이 세 가지 힘이 왜 있고 왜 그 각각에 대한 결합상수가 따로따로 존재해야 되냐? 이게 그냥 표준 모양에서는 각각의 인디펜던트한 파라미터로 세 개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원래 하나였는데 높은 에너지에서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세 개로 갈라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왜 세 개냐를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 왜 세 개냐? 근데 원래 하나였다 갈라진 거다. 이거는 뭔가 나름 설명이 되는 거죠. 세 개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 수지의 장점 중에 그 또 유력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게이지 커플링 유니피케이션이라 그래. 유니피케이션. 한전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저 작업을 할 때 한국 과학자들이 꽤 기여를 했어요. 이 작업에. 근데 물론 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의 16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면 뭐 우리 지금 에너지 10의 3승 기가죠. 우리 지금 가속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직접 이거를 볼 수는 없어요. 간접적으로 그걸 볼 수밖에 없지. 하여튼 이게 정말로 여기서 하나로 만나고 이게 갈라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는 암흑물질의 후보가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초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뭐 여러 단계로 붕괴를 하다가 이게 그 표준 모양 입자, 우리가 잘 아는 입자로 붕괴를 하고 그 다음에 LSP라고 하는 입자로 붕괴를 최종적으로 하게 돼요. 이 놈이 뭐냐면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자예요. 이거도. 라이티스트 슈퍼파티클의 약자야. 가장 가벼운 초입자. 가장 가벼운 놈이니까 더 이상 다른 걸로 붕괴를 안 해요. 여기 이제 적당한 대칭성을 집어넣으면은 이 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모형으로 붕괴를 안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놈은 가장 가벼운 놈이라서 다른 입자로 붕괴를 안 해. 잘 세팅을 하면. 다른 입자 붕괴를 하는데 이 놈이 게다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암흑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입자로 붕괴를 안 하고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그래서 이런 놈이 초대칭 이론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뉴트랄리노, 아까 보셨던 게이지 입자들의 슈퍼 파트너를 잘 셔플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제로인 놈을 뉴트랄리노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제일 가벼운 놈이 LSP예요.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빛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암흑물질을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고, 실제로 해서 뉴트랄리노를 보려고 무지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것도. 어쨌든 뉴트랄리노가 가장 유력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암흑물질 후보예요. 그래서 이게 그 수지의 장점 세 번째예요. 지금은 뭔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 때
표준 모형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힉스 질량을 어떻게 스테빌라이즈 하느냐, 게이지 하이라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하고 암흑물질의 후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암흑물질 후보가 있느냐. 적어도 그 두 개는 다들 만족을 해요. 보통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들 때. 그 초입자가 슈퍼파티클이 이제 가속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를 보면 이게 양성자, 양성자가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하면은 자 이렇게 초입자에는 이렇게 위에 틸다를 붙여. 틸다에서 이거는 이제 글루온의 초입자니까 글루이노가 돼서 그 페르미온이라서 이렇게 직선. 이거는 쿼크의 슈퍼파트너라서 스케일라 쿼크이 돼서 스케일라 입자는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개하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쓴 건 다 초입자예요. 얘가 또 이런 식으로 보통의 쿼크하고 스케일라 쿼크로 분개를 하고, 뭐 다시 이게 이제 카이라고 쓴 게 그 차지노예요. 얘가 전기가 마이너스, 이게 이제 차지노. 이렇게 전기가 제로인 게 이게 뉴트랄리노예요. 뉴트랄리노. 그래서 이거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입자로 이렇게 분개를 하면서 뉴트랄리노를 만드는. 뉴트랄리노는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를 잃어버린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남아요. 그 다음에 뭐 얘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개를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뉴트랄리노. 그러니까 이게 LSP인 거예요. LSP. 제일 가벼운 놈. 더 이상 분개를 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추적을 하면은 슈퍼 파티클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 슈퍼시메트리가 나온 게 1970년대 초반인데 뭐 지난 한 40년, 50년 가까이 뭐 수만 편의 논문이 나오고 이거 찾으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애를 썼는데 최근에 이게 지금 올해 5월달 그 LHC에서 탐색한 결과예요. 이게 보통 이제 여기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이게 지금 뉴트랄리노 질량하고 이게 그 글루이노 질량 이게 지금 제일 관심사니까 이놈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아래쪽 가벼운 영역은 다 익스클루드 된 거예요. 익스클루드 된 정도가 어디냐면은 지금 보면 이게 1200 기가 일렉트론 볼트 1.2 TeV 정도 되는 질량까지 아직 못 본 거야. 있어도 그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영역이 배제가 됐어요, 지금은. MSSM은 LHC가 가동하고 나서 힉스 입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실제 다이렉트 서치를 해요. 이렇게 슈퍼시메트릭 파티클을. 힉스 말고 본 게 없어. 전부 다 널 리졸트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익스클루전 리전을 이런 식으로 그린 거야. 그래서 MSSM은 미니멀 버전은 거의 죽었어요, 사실. 거의 죽었는데 차마 사망 선고를 못하는 뭐 사실상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냐면 NMSSM. N은 뭐겠어요? Next to minimal.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내년에 가속기가 새로 가동이 돼서 더 높은 에너지로 더 높은 빔의 광도로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이게 뭔가 스레숄드가 예를 들어서 뭐 10테라 일렉트론 볼트 거기서 뭔가 스레숄드가 딱 걸려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입자들이 쏟아져서 뭐 초입자들을 보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비관적인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이 슈퍼시메트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만약에 없다고 정말 없다고 해봐 이거는 없어도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40년 동안 아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편의 논문을 써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결국 없었다. 야, 이거는 과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좀 길이 남을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쨌든 수지는 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뭐 다른 대안이 별로 없고 그 자체가 뭐 수학적으로도 이게 사실은 좀 뭐 몇 가지 이유도 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보존하고 페르미온 사이에 서로 대칭 관계고 서로 짝이 있다. 이런 거 잘 버리기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가 가속기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뭐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계속 10분 쉬었다가 계속하죠.